우리 어려운 자리에 김 원장님 오셨는데 열렬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발전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조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몇몇 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87년도에 84년도부터 2017년까지 33년 동안 영남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제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한 8년 조금 넘게 개인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 내용이 주로 후생유전학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후생유전학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책 쓰면 이제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의 후담이거든요. 에픽하는 거는 그 위쪽에 이제 뒷머리, 뒤풀이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학 위에 이제 최근에 발전한 에피제노믹스가 되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그림을, 오늘은 제가 이제 옛날에 병원에 정년하기 전까지 주로 이제 이게 디지털 아트를 했는데 제가 마음 심자를 갖고 그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요 보시면 자세히 보면 한문으로 마음 심자가 될 건데요. 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는 요 보시면 위에 보면 짐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누워서 그냥 받아먹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우리 뭐 사상도 뭐 이항샘의 뭐 이기 호발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행 합일설도 있고 지행 호발한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싶고 하나는 삶의 의지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정도인데 그게 곧 우리 몸에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그게 곧 갈등이고 그 갈등은 그렇지만 뭐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열심히 의지를 갖고 사는 삶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심장에 새겨진 기억이라고 하는데 심장이라는 데가 기억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거죠. 기억이라는 건 모두 뇌에서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보시면 모 선생님이 이제 정년하신 분인데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평소에 매일 운동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운동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1시간 정도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가지고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심전도가 정상이에요. 심근경색적 사인이 없고 그래서 환자는 이쪽에 내시경실에 가가지고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저희 병원에 왔는데 보니까 심근경색이더라고요. 60세 된 남자인데 3주 전에 운동부하 검사 CT, 심장 CT까지 다 찍고 이제 3주 뒤에 이제 병원에 가슴이 아파서 왔습니다. 보니까 심근경색증이고 그래서 스텐트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환자가 3일 전에 하루 전에 검사했더라도 그날 저녁에 심근경색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unexpected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도 당황스럽죠. 뭐 분명히 검진하고 싹 다 했는데 당신은 앞으로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 올 확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날 저녁에 걸렸다, 3주 뒤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의학은 이 심근경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달된 게 그러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후생 유전학적인 개념이 이제 점점 심근경색 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심장은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문과 선생님도 계시고 이과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심장은 선생님들 영혼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래 따지면 기원전에는 기원전부터 논란이 많았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은 모든 정신, 스피릿은 심장에 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머리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을 했죠. 동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우리가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지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미국에서도 브로큰 하트란 말을 쓰고, 한국에서는 마음이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 하면 가슴을 가리킬 거예요. 그처럼 옛날부터 그게 17세기까지 지속됩니다. 17세기에 이제 해부학이 발달하고 생리학이 발달하면서 머리가, 심장은 단지 펌프 기능이다. 그리고 머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것이라고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심장은 여러분 단순한 펌프가 아니고 간성기관, 지자리로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 유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죠. 그래서 간성기관, 간성의 법칙하는 그런 거에 따가지고 간성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자율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후생 유전학이 그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센서로 작동하는데, 감정, 스트레스, 수면, 염증, 환경, 독소, 유전자 발현이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인자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미래의 의학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거는 카디오센트리즘, 엔세팔로센트리즘, 심장 중심주의, 내 중심주의라는 뜻인데, 저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논란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먼저 자율신경계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뉴럴 시스템 중에 세 종류로 나눕니다. 크게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마지막에는 GI 거기 스트럭처인데 두 가지로 나누죠. 교감신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동차의 엑셀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사람은, 자동차는 브레이크 따로 받고 엑셀레이터 따로 밟지만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개가 앞서거나 호발하고 있는 거죠. 앞서거나 둘이 동시에 올라가거나, 가능할 때도 밤에 잠잘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서 하트레이트, 맥박도 느리고 혈압도 많이 떨어지죠. 우리가 잠잘 때 혈압을 120을 정상으로 보거든요. 낮 때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135 정도 되면 정상으로 보듯이, 밤에는 모든 게 캄다운돼 있고 맥박수도 40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잘 때 하고 그럼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눈을 뜨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브레인 사이클이 돌아가지만 하루 스카디안 리듬이라고 순환계가 돌아가고 있지만 빛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쌤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밤 새벽 3시에 잤는데 여름 같으면 아침 5시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을 금방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성 효과 때문에 뜨는데,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그때부터 엑셀레이터를 밟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엑셀레이터를 밟고 혈압도 맥박도 항상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혈압이 왜 금방 재고 금방 요서 쟀는데 왜 틀리느냐. 물론 기계가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 앉아 있을 때하고 누워 있을 때하고 서 있을 때하고 혈압은 항상 다릅니다. 달라야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심장에 치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심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해부학적인 개념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고, 최근에는 뇌를 이해하지 못하면 심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쪽에는 뇌의 영향이고, 이쪽에는 심장에 붙어 있는 인트린식 너버 시스템, 심장 안에 있는 자율적인 신경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장 안에 실제 신경 분포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도처에 접찍힌 데만 좀 갱글리온이라는 신경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중간에 피질이 있고 쭉 갱글리온이 쭉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을 기억력이 있나 없나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심장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왜 리틀 브레인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브레인은 이렇습니다. 모든 전산망을 갖고 우리가 이제 전산망을 갖고 그 전산망에 오는 데이터를 집합할 수 있고 분석해가지고 인터프리테이션 해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데까지가 브레인의 1차 목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브레인은 우리 오늘과 제같이 말하고 판단하고 의식하고 기억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까지는 심장에 갖고 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들 이제 저는 애를 잃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예쁜 여학생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설렌다 그러고 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그러면 저 여학생을 알지도 못하고 뭐 사랑한다는 개념도 없는데 벌써 떨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보다 인지를 심장이 더 빨리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먼저 눈으로 봤잖아요. 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에 들어가는데, 뇌에서 감각 피질에 주로 가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아미그달라 편도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감각을 하고 심장이 벌써 명령을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에다가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자체 내에 정보를 받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판단하고 그런 거는 뇌는 그 리틀 브레인 심장에 있는 세포들은 판단까지는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는데, 그걸 의식하거나 기억을 보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틀 브레인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래서 21세기 들면서 단순한 심장기관이 아니다, 또 심장이 또 내분비 기관이라고도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걸 보면 심장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AMP, BMP, CMP도 있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 애기 나올 때나 수유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정보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갑자기 놀래거나 아마 머리도 인지하지만은 심장이 반응은 훨씬 더 빨리 합니다. 갑자기 누가 때리려고 하면 벌써 자기도 손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심장이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인 하트 커뮤니케이션, 브레인과 심장에는 아주 정보 교환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소위 말해서 우울증에 걸리면 심장의 맥박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아플 때는 또 계속 머리에다가 정보를 계속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체 기관의 정보를 통합하고 머리하고 교환하는
전체 양을 100%라 보면 심장이 최소한도 20%를 무조건 넘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머리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머리가 혈압이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 머리가 벌써 명령을 내려 심장 보고 빨리 뛰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걸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를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 큰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산망, 그러니까 모든 신경 조직을 전기적인 전산망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전산망 끝에는 분자 생물학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나 맛있다 이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케미칼 리액션입니다. 그 케미칼 리액션을 너브가 신경이 받아가지고 뇌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하트는 항상 같이 움직이고 병이 있으면 서로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아파하고 심장이 문제가 되면 머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롱 스팬이라는 건 우리 몸에 이제 세포들 중에서 한번 태아 때 생기고 난 뒤에부터 영원히 사는 세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세포, 뇌세포,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세포, 그 다음에 심장세포,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있는 렌즈 수정체가 그 세 가지가 평생 삽니다. 나오더라고. 방금 포인트 나오는데. 예. 나왔어. 그래서 세 가지는 수명이 긴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예. 전진이고 후진이 예. 그렇습니다. 바로 들을 예, 분화하지 않는 그런 세포들인데, 세포가 이제 자꾸 분화를 하다가 보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화를 하지 않고, 그래서 평생 동안 100년을 살면 심장세포도 100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근데 머리세포도 분화하지 않기 때문에 10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세포는 한 번 망가지면 여간해가 재생이 안 됩니다. 평생 동안 1%를, 물론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뼈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라는 게 계속 나와서 보완을 해주긴 합니다. 하는데 그 일부만 수선하지 절대 다를 수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장세포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기억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후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계속 안고 간다는 거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를. 앵그램 그런 게 이제 기억에 이게 1905년인가 뭐 발표했는데, 앵그램 기억의 한 세포들이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앵그램은 우리 몸의 집합인데, 그림에 나오듯이 여기에 이제 신경 하나의 뉴런이고 신경세포고, 여도 신경세포, 여는 정보를 전달하는 엑손 하는 엑손이고, 이쪽에 정도를 받는 그 전기선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기억력이 기억을 앵그램 하는 게 저기서 시냅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저기에서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 화학적인 물질이 저게 있는 연결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물질인 기억이라는 그걸 물질을 찾을 수 있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커졌다 줄어들다를 반복하게 되죠.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억이라는 거는 숏텀하고 롱텀, 그 다음에 이제 강화, 기억 강화,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숏텀 메모리는 이겁니다. 전화번호를 받았잖아요. 요새 이제 옛날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누가 전화번호를 막 애올리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분들은 전화번호를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포스트잇이에요. 잠깐 누가 말하면 적어놓고 핸드폰에 넣으면 끝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로스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숏텀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숏텀 메모리는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마가 기억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이제 잠깐 저장됐다가 없어지는 메모리. 그때도 후생 유전학적인 물질이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장기간 메모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감정적이나 갑자기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뭐 죽었다 이러면 그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박힙니다. 그걸 롱텀 메모리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별로 공부를 해도 이거 내일 시험 치는데 잠깐 읽고 치우자 이래 생각하면 이게 롱텀 메모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숏텀 메모리는 대개 수초에서 수분까지 밖에 안 됩니다. 가령 옛날 분들은 롱텀 메모리로 했을 겁니다. 전화번호 아마 안 외우면 다음에 전화를 못 하니까. 적어놨다고도 그래, 전에 내가 아시는 분들 전화 수만 개 번호를 다 외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장기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이게 롱텀 메모리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콘솔리데이션, 이축 과정, 그 다음에 롱텀 메모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머리 뇌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뇌의 구성들이 있지만 주로 특정한 부위 해마부터 피질,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 편도체 이런 데가 아주 중요한 집합 장소예요. 그러면 이 후생 유전학이 왜 그런 중요하냐면 메모리를 할 때 항상 후생 유전학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메틸기라 그래가지고 기를 딱 붙여놔야 요거는 장기간 메모리 이거 분류를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책꽂이에다가 딱 꽂아놓는단 말이에요. 이어서 이제 해마에서 머리 피질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짧은 시간부터 길게는 수개월 동안 걸쳐서 그 정보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메모리가 이제 우리 롱텀 메모리 포텐시에이션 하는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리에 요 전두엽 그러니까 프리프론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편도체, 해마가 학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해마하고 학습기관이 중요한데, 이 중에 해마가 우리가 이제 디멘치아 그러니까 치매가 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해마 문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가 문제가 됐을 때, 해마가 왜 중요하냐면 기억을 제일 처음에 인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서 역할을 합니다. 일일이 분류해가지고 요거는 장기로 보존하고 요거는 대뇌 피질 템포럴 그러니까 척두엽에 넣을 건가 프론탈 전두엽에 넣을 건가 이런 거 모든 기억들을 저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해상회화 리콜 할 때도 요 해마가 작용을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앵그램이 기억들이 이렇게 수많은 걸 가지고 있죠. 우리가 평생 여기서 계시는 분은 모두 학교를 정년하셨고, 그 다음에 65살은 모두 넘으셨을 때 65년 동안의 기억들을 이렇게 분포로 이게 전등불맹기로 쓰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모 선생님이 네 정년할 때
이제까지 갖고 있던 책 도서관에 다 두지 이제 다 내버려 집에 갔다 오면 아무 쓸데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학교에서 도서관에 주든지 집에 가져오지 마라. 짐밖에 안 된다. 이래 하는 걸 들었는데 기억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기억을 자꾸 하면 할수록 아까 내가 빼먹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뉴로널 플라스티시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가소성이고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회로를 계속 쓰고 그러면 후생유전학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 길이 고속도로가 자꾸 넓어져요. 그런데 안 쓰면 길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듯이 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프루닝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루닝 하는 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인데 그거는 우리 마이크로 그리아 셀이라고 했는데 걔들이 청소부예요. 댕기면서 쓸데없는 죽어가는 세포 잡아먹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누런 같은 거 길 태화된 거는 다 잡아가지고 가지치가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던 길을 안 쓰면 곧 도로가 비포장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새로 길을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후생 유전학적인 개념인데 이거 후생년 애들 때는 신경가소성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우리 머리에는 세수한도 세포가 1000억 개쯤 될 거예요. 1000억 개쯤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쓰는 거 몇 개 안 되고 안 쓰면 계속 잘라내버려요. 잘라내고 쓰면 쓸수록 그 길을 활성화시키고 신경가소성의 플라스티시티 하는 게 플라스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변형된 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그걸 가소성이라고 우리말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면 머리에는 그런 개념인데 심장에는 그런 개념이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인 반응이라든지 위에 보면 반사적인 개념을 해서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내리는데 심장세포에도 후생 유전학적인 개념이 들어가고 심근세포, 그 다음에 심장 주위에 붙어 있는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 이런 데도 마다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기억력이 아주 나쁜 기억을 갖고 있으면 얘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쌤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티솔이 되겠습니다. 코티솔이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카테콜라민이 있는데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 되겠는데요. 그런 호르몬들이 심장세포에 반복적으로 하면 염색체나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히스톤, 요 메틸학 하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모두 후생 유전학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크로모좀, 염색체에는 DNA는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거기에 변동이 없고요. 그 위에 있는 분자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후생 유전학의 개념의 가장 기본은 메틸기가 붙는 겁니다. 메틸기가 붙는데 요 CPG 아일랜드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CPG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유전자 서열을 이래 보면 네 가지 물질이 서로 배합되는 거 A, T, A하고 T하고 붙고 C하고 G하고 붙는데 A는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닌이고 그 다음에 T는 티민이고 C는 시토신이고 G는 구아닌이에요. 그 두 개씩 열에 붙는데 요거 G하고 C하고 붙어 있는 특별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T라고 프로모터 하는 게 있는데 그 자리에 프로모터에 붙으면 가가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지기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서 메틸기가 붙으면 유전자 발현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고개를 띄주면 또다시 유전자 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경 자극이나 내적인 자극이 올 때 이제 메티라 패턴이 생기는데 그것을 온 오프를 하는 게 이제 이 후생 유전학적인 개념이에요. 자, 프로토온코징 하는 거는 전바람 유전자입니다. 전바람 유전자는 그러면 미래의 암세포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암세포가 이제 몸에 들어와 있다. 이런 프로토온코진인데, 프로토온코진은 암 발생 전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세포의 활동을 하도록 핵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발생이 언젠가는 되는데 우리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유전자를 같이 태어나도록 환경적인 인자가 바뀌면 암 발생이 늦거나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프로토온코진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인자, 특히 돌연변이 가는데 그게 포인트 무테이션이라고 해서 넘버 6에서 거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무테이션이 일어나면 암으로 곧 유전자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때 프로토가 붙어 있을 때는 정상적인 활동, 외부에서 또 이제 바이러스, 발암물질로만 DNA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암물질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러면 후생 유전학적인 환경이나 이런 거는 변화를 안 주냐. 제일 먼저 프로토온코진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환경적인 인자가 자꾸 메틸기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세포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유전자 발현, 암세포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제노믹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에피제노믹스는 이렇습니다. 아주 강하게 에피제노믹스가 인자가 꽉 박혀 있을 때는 그게 자식한테 손자한테까지도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행동이 미래의 손자한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실험에서 완성이 되는데 본데 이제 우리가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면 후생 유전학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부분은 다 리셋돼 버립니다. 그래서 없는데 본대 유전자만 정자고 남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그 중에 후생 유전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부분 일부분이 임프린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들이 막바로 자식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후생 유전학적인 변화가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짧게 지속하냐, 많이 지속하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미래는 에피제노믹 메모리 맵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MRI 찍듯이 막 옆에 비춰놓고 그게 2050년 정도 되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이제 유전적인 거 있고 모든 분자 생물학에서 무슨 물질이 하나 튀어나오면 가령 예를 들면 브레인 디라이브드 뉴트리셔널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BDNF인데 그게 이제 메모리나 이런 데 중요하게 신경 가소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메틸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선생님들 보신 분도 있고 이게 이제 유전자 크로모솜이 유전체인데 이걸 이제 실타래로 이렇게 풀면 이게 한 유전자 하나가 2m는 좋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 크로마틴이라는 실이 있고요. 그 실 속에 이런 히스톤이라는 것을 감고 있고 요 실을 또 풀어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가 DNA,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메틸기는 어디에 붙냐 하면 요 보면
요 DNA 앞에 아까 CPG라 그랬는데 C하고 P 포스페이트하고 G 가마 구안인 사이에 그런 섬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로모터라는 개념을 쓰는데 가가 유전자를 여기서 요까지 베끼겠다라고 명령이 들어오면 걔가 심사를 해가지고 아니 이제 유전자 베끼도 된다라고 하면 그걸 베껴가면 그 따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게 주로 요 보시면 히스톤 하는 게 있습니다. 히스톤 테일에 여기에도 문제가 그 후천적 변화가 있고 후천적 변화는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나 조금 전에 말했던 DNA 메틸레이션이라는 게 요 DNA 메틸레이션은 게 메틸기가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스톤, 아까 그 히스톤 아시티레이션. 다른 하나는 우리 최근에 발견된 non-coding RNA 혹은 그 non-coding RNA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이제 short chain로 되어 있기 때문에 short chain RNA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유전적인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의 흔적이 심장에 남는데 그게 이제 심장에 남아 있으면 그게 영원히 지속하느냐 또 마음이 풀리고 이러면 그게 또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그래서 온 오프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흥분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맥박도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심장세포가 그 지나간 걸 전에 끌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메틸기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지만 세게 붙은 거는 세게 흔적이 남고 살짝 붙었다 지나간 거는 별로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에피제노믹 클록이라는 걸 만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의 생체는 그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계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의외됐든지 간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후생 유전학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장에 맥박 뛰는 것도 변화를 주는데 미래는 심박 변이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게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둥둥둥둥 뛰다가 툭툭툭 둥둥둥둥 뛰다가 둥둥 이랬더만 그 간격에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가지고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고 항상 흥분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의학에서는 미래에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약은 모두 알약으로 돼 있고 그 알약을 먹어가지고 하지만 미래는, 디지털 세라포이틱스라면 DTX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게 불면증에 허가돼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그거는 뭐냐면 요다 핸드폰에 이제 심어주면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일일이 카운트 잠이 안 올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심어줘 그게 처방전으로 복지부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DTX라는 개념이 상당히 우리한테 지배할 것이고 만일 더 발전하면 그 병원에 큰 전산 대형 컴퓨터가 있으면 그 디지털 알고리즘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을 가진 걔가 스스로 환자하고 대담하고 의사는 처방메일 그것만 달고 가면 웨어러블 하는 것도 있거든요. 웨어러블 차고 다니면 그거 차면서 실시간으로 AI하고 통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흥분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뭐 분노 조절 장애증인가 뭐 야가 갑자기 몽둥이 들고 가면 맥박이 막 빨리 뛰고 HRV를 테스트 해가지고
갑자기 얘가 흥분 상태다 그러면 캄다운을 시켜 요 머리에다가 요 뒤에 베이구스 너브 부경험 신경이 그 자극을 하면 저절로 착 깔아앉게 되죠.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미래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아 때부터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어릴 때부터 이 후생, 자기가 받은 유전자의 후생 유전학적인 변화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애들 때, 심지어는 태아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조상들은 되게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태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지금 후생유전학적 변화로 거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선생님들은 6.25도 겪었던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전쟁이나 기아나 굶고 가난 이런 것들은 꼭 자손 때까지 그 후생유전학적인 변화가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지에서 실험에 거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까지는 지 같은 데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유전학적인 문제가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그때 이제 제대로 잘 못 먹고 비타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빴으면 얘한테 그대로 남습니다. 남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 특히 감정적인 상처들이 많이 기억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인이 되면 이것이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유전석에 남겨주게 되는데, 우리가 DNA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후천적인, 그러니까 후생학적인 유전자들이 계속 자식들한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대략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감정 패턴, 감정이 일어나면 심장이 패턴이 바뀌고 유전자 발현이 바뀌고, 이것이 상호작용을 일어나죠. 가령 맥박이 수가 갑자기 올라가면 뇌에서도 뭐가 심장이 뛰는 거 보니까 긴급 상황이다, 대처를 해야지, 다른 근육이나 이런 데 대처 상황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뉴로카디올로지라는 말을 씁니다. 내 심장학이라는 거죠. 가령 이 대표적인 병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요. 숨이 찬데 그게 심장 기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장이 잘 안 뛰어요. 그래서 재보면 심장 기능이 보통 55 내지 56%가 중에 20%밖에 안 돼요. 그런 걸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시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유도 심근증이란 말을 써요. 근데 그게 거진 다 감정이 풀리고 하면 다 정상적으로 거진 돌아갑니다. 근데 일부는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브레인이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 요 간단한 건데,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이포탈라무스 CRH가 호르몬이 나오고, 내 하수체에서 ACTH, 메둘라에서 이런 카테콜라민하고 그리고 코티솔이 나오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메타볼릭 임뮤놀로직 이펙트까지 오는데, 요 부분이 후생 유전학적인 변화를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근경색은, 우리가 갑자기 오늘 회사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회사가 뭐 불에 탔다든지 망해면 갑자기 큰 쇼크니까 그거로 인해서 가슴을 움켜쥐고 병원에 가는 그런 경우를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보죠. 톨스토이의 그 의사 집하고 있어, 닥터 집하고 마지막에 나랑 그 보는 순간에
그 쫓아가다가 전차에서 내려가다 가슴 안고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그거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트리거가 있어가지고 심팔스톤이 강제를 하니까 이게 플락이 럽처가 일어나는데 우리 혈관은 이게 나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깨끗하지만 10대부터 벌써 이런 혈관에 콜레스테롤 기름때가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심한 사람도 있고 아주 덜 심한 사람 나중에는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심근경색에 의사들이 이제 뭐 이래저래 생각해도 안 되니까 저기 왜 그럴까 아까도 3주 전에 검사하고 다 집에 갔는데 뭐 당신은 절대 그런 병에 걸릴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3주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결혼 의사들이 생각하니까 블루너블 쉽게 올 수 있는 쉽게 깨질 수 있는 환자 그 다음에 블루너블 브라더 쉽게 응고가 될 수 있는 상태 블루너블 플락 하는 게 이제 이런 걸 경화반을 말하거든요. 플락이랑 이런 거. 그 다음에 블루너블 마이오카디움 혈관이 설사 막히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근육을 갖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공중에 뜬 소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생각하는 것들이 후생 유전학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이렉트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10 내지 20%밖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환자들한테 심근경색이 걸려왔는데 당신 어제 일주일 전부터 특별한 게 있었냐 없었냐를 이래 물어보면 그게 피지컬이든 이모셔널이든 어떤 쪽이든지 이야기하는 게 10 내지 20%밖에 안 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녁에 잠자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다이렉트라는 말을 쓰는데, 인다이렉트들은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인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생 유전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닦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후생 유전학적으로 딱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거기에 안 떨어지고 딱 잠기만 록인 다시 말해서 자물쇠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계속 조금만 건드려도 톡톡 튀는 거예요. 아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분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그대로 몽둥이 들고 나가는 그 길이 활성화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자극에도 기억된 염증을 깨워서 발작을 일으킨다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총을 쥐어주면 기억은 방아쇠를 당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심장세포도 반사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한번 그런 반사를 했던 세포는 계속 반복적으로 쉽게 반사를 한다는 거죠. 요 그림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는 요거 막 메틸레이션이 요 메틸기가 붙어 있고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걸 디메틸레이션 시키면 얘가 정상적으로 세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DNA가 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그 제시하는 거는 운동을 가장 많이 제시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분도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는 분도 있고 화가 나가지고 뭐 집에 가서 뭐 담배만 피운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운동을 해가지고 기분을 풀자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때는 간접적인 경험으로 소설책이나 이런 거 읽어보고 그걸 한번 타개책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그래서 그런 생활을 반복해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호흡법도 아실 거고 명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호흡법하고 명상이 우리가 내가 이제 환자들한테 혈압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을 때 가르치는 방법이 4, 7, 8초 이야기를 하는데 4초 숨을 들이쉬고 7초 스톱 홀딩하고 8초 내뱉어라 이야기하는데 그 간단히 해보면 숨을 코로 이거 10번 하면 그게 이제 부경암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명상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면 할수록 부경암 신경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경암 신경이 활성화되는 선생님들 명상하는 초명상하는 분들도 초명상하는 분들은 정말로 맥박이 많이 느려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초명상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물론 인도 이런 데서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통계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유전자가 30%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환경은 30%,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 40%인데 만일 유전자가 70이고 이 환경적인 인자나 개인이 가르칠 수 있는 게 30%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바이올로직 머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태어날 때 그대로 살아락하는 그런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폭넓게 하는데 이제 후생 유전학적인 개념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개인이나 환경에다 더 많은 백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이제 기억이란 탑을 쌓는데 이 후생 유전학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신경세포들이 가지치기나 플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그걸 회복해가지고 하면 원위치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 그게 제 신경경 책도 그게 쌓이니까 갑자기 조그마한 자기가도 그대 플락이 럽쳐돼가지고 혈관이 막히고 마이오카디움 중리산이 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로 설명하면 한결 해석이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아시죠? 요 고은이란 분이 지었는데 이 글자도 적고 노인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노인학에서도 회장을 몇 년 했는데 거기서 이 문구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노인이 옛날에는 노인 되면 슬프고 나쁘다 그랬는데 요새 우리나라 사회는 노인이 훨씬 더 젊은 애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우리 젊을 때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가 발전 단계에 있을 때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래도 보상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애들은 정말로 취직하기도 어렵고 옛날면 노력해도 돈도 뭐 벌기도 어렵고 그래서 요새는 노인을 칭송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노인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감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올라갈 때 못 본, 내려갈 때 못 거꾸로 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인데 젊을 때는 정신없이 가다가 이제 나이 드니까 여유가 생기고 머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담고 있고 또 해석할 능력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그래서 노인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업하고 난데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환자분들 우리 집에 오는 환자들은 좀 더 중환들이 많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늦추면 잘못될 수 있어가지고 환자한테 묻고 또 묻고의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돈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학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것 같고 또 배도 좀 더 들어갔습니다. 예, 선생님 강의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약간 참 듣기 힘든 아주 귀중한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심장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문도 가지고 계실 거고 한데 이 좋은 기회에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의문이라든지 뭐 물어보실 일이 있으면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 많이 내면 심장 안 좋네. 그거는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이제 그게, 감정적인 문제하고, 이제, 화를 내도 이제 감정을 안 섞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폭발하면 아무래도 심파스톤이,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엄청 더 활성화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제된, 요 교수님 다 그러실 텐데, 자기를 이제 하고 정제된 말을 쓰는 분들은 똑같은 감정이 올라와도 표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행동으로 갔으니까, 가령 감정이 올라왔을 때 맥박이, 가령 선생님들 바둑 두시면 요새 이제 바둑 보면 그 맥박수 재지 않습니까? 잡히려고 하면 맥박이 100까지 올라가고 막 안 잡히고 잡고 있을 때는 70, 80 이런데 그만치 감정이 이런데 폭발해 보면 150, 160 금방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심장에 로드가 갑자기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은 이렇습니다. 교감신경, 자율신경계가 서로 균형을 아주 잘 맞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맥박이 갑자기 60에 있다가 갑자기 100으로 올라간다 치보세요. 그러면 하트에 로드가 엄청 많고 인체도 자체가 로드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심장병이나 이런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교감신경에 눈 뜨고 나면 60에 있다가 70, 80 올라갈 때는 단계로 차곡차곡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의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부교감신경이 따라가면서 브레이크를 스태카토로 잘라줘요. 그래서 60, 70, 8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만들지 60에서 100으로 갑자기 가지는 않습니다. 60에서 100이나 150으로 갔다 그러면 그거는 부정맥입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수양이 많이 됐다 할까 그런 거 단련이 된 사람은 맥박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좀 감정적인 사람은 맥박이 푹 뛰죠. 그래서 이 심장의 맥박수를 보고 머리가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이것도 내도 조사하지만 얘를 굉장히 많이 조사합니다. 얘가 변하나 안 변하나 그걸 보고 이제 미래의학은 모두 외어렵을 여 하나 차고 줄줄 차고 그다음에 기 같은 데도 요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런데 스몰 베이구스 너브 가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라가면 이 조용히 해 하면서 머리에 손질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제 전파를 쏘아준든지 하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아마 지금 그래서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지금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그러고, 가령 예를 들면 감정적인 사람은 제거해가 히틀러는 없앴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머리에다 뭐 이리 심어놔 놓고, 저 테슬라 만든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차 타고 다니시는 분 CPU 뭐다 가들한테 정보 다 가잖아요. 중국 BYD 모두 중국으로 다 가듯이 금방 운행 문제가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브레인 칩을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리를 통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동차는 통제가 되고, 이제 머리까지
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는 굉장히 의학이 발달만 할수록 불확실성도 많아지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인류는 속박당하고 디스토피아 세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